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고 또 다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간 결합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인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만나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과 가족으로 얽히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만난 인연이라고 해도 서로 이해하고 친하게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이가 될 수 있겠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 질투를 하며 미워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바로 동서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은근한 경쟁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도 하잖아요. 제 경우도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8년 용띠 37살로 이제는 30대보다는 40대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여자예요.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실력이나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 같은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또는 나쁘게 변하는 상황들이요. 저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기준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경험을 최근에 했네요. 저는 어린 시절 남들처럼 사교육받아 무언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어린 시절 내내 엄마와 함께 지내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의 일터이자 제 놀이터였던 시장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저를 키워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았던 분이고 당연히 생활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꼭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섞이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부터 삶의 지혜를 깨닫고 이에 더해 엄마의 뛰어난 요리 솜씨까지 모두 다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집을 운영해 오셨어요. 정해진 메뉴는 딱히 없었는데 그 이유는 상인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모두 다 공수해서 만들어주시거나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집밥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배달까지 하시는 일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장사 방식은 엄마만의 특별한 마케팅 방식이자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시원한 비빔국수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메뉴에 있어? 아유, 있지 왜 없어. 메뉴가 뭐가 중요해.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지. 금방 해다 줄게. 역시 지연이네는 뭐든 다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여기 비빔국수로 해서 오늘 5그릇만 좀 해다 줘. 저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시장이 익숙했고 당연했어요. 또 음식 장사를 하는 엄마로 인해서 음식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었고요. 제가 사춘기를 지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직접 요리를 할 정도로 요리의 두각을 나타내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음식을 하고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정도였으니 이미 꽤 실력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시점부터 엄마가 힘들까봐 반찬 배달을 함께 하면서 가게 일을 익혔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꽤 유명 인사였어요. 저번에 지연이가 만들었다는 감자조림 좀 있어? 감자조림? 그거 그날 맛있다고 다 사가서 없는데. 그럼 제가 또 만들면 되죠? 반찬으로 좀 사가시라고요? 그때 얼마나 감칠맛이 나던지 없던 입맛이 다 살아나더라고. 아니 이 집은 어째 엄마보다 딸내미가 점점 더 손맛이 좋아져? 그러게 조만간 나보다 더 단골이 많아지겠어. 이거 뭐 불안해해야 하나 어쩌나. 다들 엄마보다 제가 한 반찬이나 음식을 더 많이 찾았고 추가 주문까지 해가면서 사갈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가 되자 엄마는 저에게 전적으로 가게 음식을 맡기기도 하고 장사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를 대신해서 가게를 대신 봐주면서 능숙하게 운영을 해오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꼭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이미 요리를 하는 것이나 장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는 법 정도는 제대로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요리를 하고 장사를 하는 건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도 아직 성인이 안 된 저를 믿고 맡길 정도였기도 하고요. 지연아, 엄마 오늘 교회 모임은 진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게 좀 대신 봐줄 수 있겠어? 그럼 걱정 말고 다녀와. 같이 하는 이모랑 장사하면 돼. 엄마가 기본 반찬은 다 만들었거든. 나머지는 네가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오히려 내 손님이 더 많아. 왜 이래? 한참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이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다르게 엄마는 제가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을 해야 할 시기에도 맨날 시장에서 엄마 일을 돕기만 하니 좀 신경도 쓰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투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의 진짜 마음을 들었고 저 또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잘 해결을 했지만요. 오늘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서 공부해. 시장 올 생각하지 말고. 왜? 오늘은 안 바빠? 갑자기 왜 시장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야? 너 공부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장 와서 반찬 만들고 팔 거야. 넌 이런 거 하지 마. 엄마, 이것도 내 능력이야. 손맛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나 원래 공부 못해. 하던 거 안 하면 그나마 잘하는 것도 없어져. 나는 이것도 내 적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 마. 엄마는 제가 엄마처럼 시장에서 음식이나 팔며 살게 될까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 또한 제 적성이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며 엄마의 걱정을 잘 다독여줬어요. 엄마 또한 그 후부턴 저에게 시장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엄마 생업을 도우면서 저희 두 모녀는 하루하루 소소하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엄마가 이렇게 생업에 매달리며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계기에는 저희 아빠가 빠질 순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아빠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땐 이미 아빠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덕분에 늘 집에 계셔야 하는 분이었죠. 엄마 혼자 시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하루 종일 아빠와 집에서 단둘이 보내며 간호를 하며 지냈는데 이제 엄마와 저 둘 다 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좀 생겼고 덕분에 아빠를 요양병원으로 보내 매일매일 찾아뵈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 중 시장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어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요리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줬고 또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능력 또한 상당히 능숙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또래보다, 아니 그 누구보다 눈치도 엄청 빨라서 사람들 마음을 금세 읽는 것도 능숙했고요. 꼭 공부를 잘해야 얻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뿌듯했어요. 덕분에 모든 제 주변에서는 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대학도 점수에 맞춰 적당한 곳으로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도 딱히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졸업 후 엄마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엄마, 나 졸업하고 엄마 가게에서 일 돕고 싶어.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시장에서 일하는 거 괜찮겠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장이 너무 좋고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엄마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지내고 싶어. 그래, 네가 원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리니? 같이 해보자. 직장인보다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저는 아빠 병원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방문해 아빠를 챙겼는데 2년이라는 게 참 신기한지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빠가 입원을 해 계시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남편의 적극 구애로 저희는 2년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만남이고 인연이었죠. 남편 자체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데 그리 큰 고민이 들진 않았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의 가족들 역시 좋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가족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남편 집안 자체는 모두 다 병원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남편만 행정실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동서는 의대 교수에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아주버님 역시 교수직을 겸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만 보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빵빵한 남편의 집안에 살짝 기가 죽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도록 오히려 남편이 저를 든든히 지켜주니 그 믿음 하나로 결혼을 하게 되긴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애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는데 좀 놀라긴 했어요. 엄마 그런 이야기를 왜 해? 결혼 허락한다고 부른 거 아니었어? 누가 아니라니? 얘가 이래요. 지연 씨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고집을 부리니 저희가 뭐라고 말리겠어요. 그래서 허락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은 있어요. 허락해 주시면 잘 살게요. 그래, 다른 건 모르겠고 그저 우리 아들 내조 잘해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어찌할 도리는 없으셨는지 포기를 하시고 결혼 승낙을 했어요. 하지만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고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냈어요. 시장에서 배운 건 눈치뿐인데 이런 분위기를 못 읽을 제가 아니었죠.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제가 잘하면 다들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더라도 먼저 연락도 하고 만나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늘 불편했고 저를 은근하게 무시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주버님의 아내인 동서는 결혼 직후 처음 소개를 할 때부터 은근하게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직접 당해보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애매한 뉘앙스 정도였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 인사를 할 때에도 이런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미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조금도 숨길 마음이 없이 저를 더 대놓고 함부로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을 하고 난 후 엄마 가게를 도우며 지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본격적인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비교적 시간이 많다 보니 시어머니는 물론 시댁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어머님 심부름을 하는 등 서로 얼굴을 자주 보는 일들도 많았죠. 한가한 저와는 달리 동서는 꽤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만날 일이 없겠지 생각을 하면서 넘겼는데 생각보다 동서를 만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동서는 저를 보기만 하면 은근한 돌려까기식으로 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를 해왔는데 그 방식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일을 하는 시장에 들러 TV에 몇 차례나 방영이 될 정도인 맛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순대볶음 맛집을 들러 시댁으로 가져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대볶음을 보자 동서는 또다시 저를 깎아내리려 시동을 걸었죠. 이거 우리 엄마 시장에서 줄 서도 못 먹는 맛집이야. 다들 드셔보세요. 동서, 왜 그렇게 젓가락만 휘젓고 있어? 순대 안 좋아해? 형님 보고 있으면 저 정말 많이 배운다니까요. 뭔가 서민의 생생한 삶이랄까? 정말 매번 신기하고 새로워요. 동서, 지금 무슨 의미야? 대한민국 사람이 순대볶음 모르는 사람 있나? 그거 비하 발언이야. 사람 살린다는 학생 가르치는 의대 교수가 그런 말 해도 돼?
어머, 제가 언제 비하를 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도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모르세요? 동서는 뭐 딴 세상에 사나 봐. 맛있는 순대 보면서 건강 생각하고. 역시 많이 알아서 피곤하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한국에서 순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가 사온 순대볶음을 휘저으면서 초를 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동서가 제 말에 시비를 안 걸면 그게 더 어색하고 이상할 정도였으니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순대볶음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고 동서는 정말 사사건건 제가 하는 행동, 말에 대해 시비를 거는 건 일상이었어요. 오죽하면 동서가 하는 말에 웬만한 일에는 별로 화도 나지 않고 받아치면서 지내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받아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넘길수록 동서가 하는 선 넘은 발언들은 하루가 다르게 도가 지나쳤단 거예요. 아마 동서도 제가 반응이 없으니 점점 더 자극적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겠죠. 그중에서도 제가 참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저희 아빠 장례식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침울한 마음으로 엄마와 저는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동서가 정말로 사람이라면 가족, 특히 부모를 떠나보낸 상황에서는 좀 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동서는 함부로 말을 했고 저는 그 문제를 그냥 넘기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이 엄청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 계셨던 아빠라고 하더라도 막상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안 좋을 순 있잖아요. 막상 보내드리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면서 참 복잡하더라고요. 티는 내지 못했지만 복잡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진행했고 시댁 식구들 역시 당연히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동서는 이미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저곳을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주버님 오셨어요? 동서도 왔네. 고마워. 네, 다들 오니까 와야죠. 아니, 근데 장례식이 왜 이런 곳으로 정했대요? 아빠가 계시던 곳이야. 남편이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장례식이 다 똑같지. 뭘 또 그래.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일단 다들 오셨으니 인사하시고 저기 앉으세요. 금방 음식 내올게요. 동서의 말투나 눈빛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던 저는 먼저 받아치면서 동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리했어요. 동서도 분위기가 분위기인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자리를 옮겨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빠의 장례식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얼른 정리를 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 달리 동서는 시비를 걸 거리를 찾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말실수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동안 돈만 축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 돌아가신 건데 뭘 그렇게 침울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속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내 아버지고 속 시원한 게 어디 있어. 왜 말을 가려서 못해? 제가 말을 가려서 해야 하나요?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건데 의사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해지셔야죠.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를 끌고 온 거면서 유난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쁜 표정과 장례식장이 불결한 느낌이 든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태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손이동서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다 엄숙하게 위로를 하는 판에 혼자서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동서에게 딱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결혼을 해 동서를 처음 만난 게 다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리 참고 또 참으려고 노력을 해도 동서의 선 넘은 발언은 참아지지가 않았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동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 듯한 것을 느꼈는지 상황을 중재하려고 급하게 대화에 끼어들면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작은 애야. 그래도 형님 장례식장에 왔는데 꼭 그렇게 딱딱하게 팩트로만 이야기를 해야겠니? 예,
네가 좀 이해해라. 얘가 워낙 똑부러진 성격에 할 말은 해야 하지 않니? 전 제가 못할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들으시니 제가 다 당황스럽네요. 뭐? 동서, 나 오늘 동서랑 입씨름하면서 싸울 기분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가줄래?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본인이 뭘 그리 실수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할 말을 하고 있었고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는 자식 입장에서 동서와 언성을 높이며 다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마음을 다잡고 다들 이 정도면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 동서가 해버린 말들이 이미 제 귀를 통해 들어왔고 더는 동서를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배웅까지는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피했고 시댁 식구들 역시 분위기를 읽었는지 저에게 간다는 말 없이 조용히 장례식을 떠났어요. 그날 일은 동서에게는 그저 제 속을 한번 긁고 싶어서 한 발언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게 된 사건이기도 했어요. 동서와는 더는 가깝게 그리고 친하게 지낼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날이기도 했고요. 아빠의 장례식 사건 이후로 저는 동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다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뭘 해도 싫고 심지어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까지 함부로 이야기하는 동서에게 굳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조금은 달라진 제 태도를 느끼긴 했는지 동서 역시 저를 볼 때마다 조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동서와 자주 만나지 않으면 될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다는 이유로 동서를 예뻐하시는 시어머니 역시 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문득 저는 이대로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가 저를 은근히 하대를 하고 무시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가 그들과 달리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노력이 시댁 식구들 눈에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었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히 남의 시선이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았던 저였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냈는데 동서는 어김없이 느슨해진 제 마음에 긴장감을 주듯 또 한 번 저를 긁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동서와 한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우리 아이 유치원 문제에 끼어들어 자존심을 팍 긁어버리는 발언을 했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아빠도 모자라 제 아이까지 건드리다니 이건 선 넘었죠. 어머, 형님네는 외벌이에 버는 것도 시원찮은데 애 사립 유치원을 보내네요. 신기하네. 왜? 외벌이에 동서처럼 교수 전문직이 아니면 사립 유치원 못 보내? 동서 날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뭘 심해요. 그냥 신기해서 한 말인데 요즘 애 키운다고 본인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올인하는 부모 많다길래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 말이니 담아두지 마세요. 동서, 아무리 힘들어도 동서한테 보태달라고 안 해. 그러니까 남의 애까지 간섭하면서 말로 죄짓고 지내지 마. 어머, 긁히시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는 끝내 저를 무시하고 싶은 욕심을 다 채우고 싶었는지 제 말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반박을 했고 겉으로는 사이가 좋고 친절하게 오가는 말 속에 뼈를 가득 담은 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제대로 결심을 했죠.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지낼 순 없고 무시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부딪힘으로 동서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잔뜩 상하고 또 넘기고 하는 일상을 보내면서 문득 저는 이대로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가 저를 은근히 하대를 하고 무시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가 그들과 달리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지하게 대화를 했죠. 아무래도 내가 집에서만 놀면 안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되겠어. 갑자기? 뭐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집에 보탬도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당신 기억하지? 나 요리 엄청 잘했었잖아. 요리를 좀 해볼까? 좋지.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 봐주느라 일을 할 수 있겠어? 그거야 내가 다 방법이 있지. 내가 애들 보면서 능력도 한번 펼쳐볼게.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요리를 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특기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절 응원해줬어요. 다만 남편 입장에선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이도 있으니 남편도 저도 일을 한다고 밖으로 나돌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싶은 걱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도 챙기고 분명하게 제 능력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동서의 무시가 시발점이긴 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가기에는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잘하는 것을 제대로 발휘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똑바로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근하게 의사 며느리와 전업주부인 저를 두고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좀 더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하던 일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했던 게 뭐지? 뭘 물어? 너 요리 잘했잖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고 이야기 잘하고. 요리? 아, 맞다. 아, 그래, 나 요리 잘했지. 엄마, 나 예전에 블로그 했던 거 기억나? 블로그? 아, 그 인터넷으로 일기 쓰듯이 뭐 하는 거? 기억나지. 너 그때 꽤 유명한 요리사가 연락도 해오고 그랬잖아. 아이를 낳고 뒤늦은 나이에 제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며 엄마 가게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엄마의 이야기로부터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일이 생각났어요. 어릴 적 엄마 시장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 운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엄마도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종종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 그동안 이 블로그 생각을 전혀 못했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엄마와 같은 세대를 사셨던 시어머니 역시 블로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인터넷에 요리 사진을 올리고 레시피를 올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흘려들으시곤 했지만 그래도 이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 레시피가 궁금하다고 하면서 꽤 유명한 요리사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고 이 블로그를 통해 수익도 소소하게 올린 적도 있었어요. 이 생각이 번뜩 떠오르자 저는 당장 오래전 접속했던 블로그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를 친구 추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면서 다시 블로그는 꽤 활발해졌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며 할 수 있는 일로는 이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분이 좋은 마음에 동서와 시어머니와 함께 브런치를 먹는 자리에서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블로그 운영한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요즘 다시 하는데 꽤 쏠쏠해요. 블로그? 그게 뭔데? 출근하는 거니? 아니요,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반찬값은 벌고 있고 점점 협찬도 많이 들어와요. 제 요리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터넷? 너는 변변한 직장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건 하면서 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러게요. 그거 그냥 다이어리 같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심심해서 하는 걸로 일을 한다고 유난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난 또 뭐라고. 그게 해서 뭐 돈을 네 동서만큼 버니? 시간만 낭비지.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랑 애들이나 잘 키워라.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에 기회라도 잡은 듯 동서는 똑같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고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발끈하더라고요. 잘 모를 순 있지만 무조건 제가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치부를 하며 한심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박을 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거 운영하면서 돈 꽤 벌어요. 이것도 나름 돈 버는 수단이고 일이에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네 동서만큼 버니? 무슨 하다하다. 어머니, 그래도 형님이 뭐라도 해서 반찬값이라도 벌면 좋죠. 열심히 해보셔요, 형님. 전 응원할게요. 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딱 들어맞듯 시어머니의 말에 기름을 부으면서 저를 더 깎아내리듯 말을 하는 동서가 너무 밉고 짜증났어요. 블로그가 뭔지 잘 모르시고 또 인터넷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시어머니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법도 한데 다들 무시를 하는 모습을 보니 서럽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줄 마음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 후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전 꾸준히 제 요리 레시피와 새롭게 개발한 요리들을 올리며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것인지 어느 날 제 요리 블로그로 인해 꿈에 그리던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기회로 인해 저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별일 없지? 우리 갈 데 있어. 토요일? 뭐 없지. 근데 어디 가는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5성급 호텔 뷔페. 장난 아니지? 5성급 호텔 뷔페? 비싸잖아. 당신 여유 있어? 아니야. 공짜로 초대받은 거야. 내가 초대받았어. 그러니까 가자. 알았지? 뭐? 그 블로그 그걸로 된 거야? 이게 웬일이야. 무조건 가야지. 남편은 제가 초대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놀랍다는 듯 너무 기뻐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무려 5성급 호텔 뷔페 식사 초대권을 받게 됐어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러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대되더라고요. 드디어 초대 당일 남편과 저는 함께 초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어요. 하지만 즐겁고 신나는 마음도 잠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막 도착해 식사를 즐기고 있는 도중에 입구에서 정말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얼굴 하나가 보였고 뒤이어 시어머니도 함께 호텔 뷔페로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동서였어요. 딱 보니 시어머니가 동서 밥을 사주러 이렇게 비싼 호텔까지 온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는 들어서자마자 귀신같이 저를 발견했고 저를 보자마자 제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전 못 본 척하고 싶어서 고개를 숙였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다 보네. 형수님도 같이 오셨네요. 그래, 너희도 여기 와 있니? 그나저나 나 화장실 좀 알려줘라. 그냥 왔더니 급하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동서와 저 사이에 짧은 인사를 뒤로 하고 두 사람은 화장실로 갔고 동서와 저 단 둘만 남게 되자 동서는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형님 이런 데도 오세요? 가격표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동서는 이런 데 오면 만날 수 있구나. 역시 잘난 사람이라 다르네. 근데 오늘은 올만해서 왔어. 가격이 올만하지 않았을 텐데요. 형님은 순댓국 정도가 딱 급에 맞는 금액 아니었어요? 순댓국이나 드시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 동서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동서의 마지막 말에 저는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마시던 와인잔을 내려놓은 후 손가락 하나를 튕기며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제 손가락 하나에 지배인을 포함하여 서빙을 하던 모든 직원들이 몰려왔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서는 새파랗게 질려서 황당해 졸도를 수준으로 놀라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지배인들과 직원들을 부르는 행동을 취하자 동서는 처음에는 가짠타는 듯한 표정으로 비웃으며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 손짓에 옆을 지나가던 직원뿐만 아니라 총괄 지배인까지 친히 오는 것을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호텔 직원들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쳐다봤어요.
이미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속이 다 시원하고 사이다 복수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미칠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런 내 기분을 다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멋있고 도도하게 그들을 불렀고 도착을 한 총괄 지배인은 저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했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연님? 식사는 입에 맞으실까요? 네, 맛있네요. 한식도 한식이지만 셰프님 정말 요리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식사를 마치셨으면 저희에게 전달 주신 소스 및 레시피대로 만든 김치 퓨전 요리를 한번 시식 후 평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었으면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도도한 말투와 태도로 지배인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평가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자 지배인은 잠시 허리를 숙인 후 곧 뒤를 돌아 음식을 준비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 모습을 모두 다 옆에서 직관을 하던 동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 대화 중간에 끼어들면서 무례함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뭐, 레시피? 설마 5성급 호텔식이나 되는 수준에서 시장통에서나 팔던 반찬 레시피를 받아 뭘 만들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럼 단골인 내가 너무 실망인데?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좀 신뢰가 되는 표현이 아닌지. 이미 지연님께 몇 차례 레시피를 전수받아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 엄청난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했습니다. 뭐? 고작 이런 음식이 이런 고급 호텔에서 프로모션까지 했단 거예요? 그래, 동서가 맨날 고급 하면서 급을 나누던 이 호텔에서 이번에 또 내 레시피를 부탁해서 내가 큰 돈을 주고 전달했어. 그 맛을 구현하려고 지금 총괄 셰프부터 전부 다 출근해서 대기 중이고 결국 동서도 시장통에서 만든 음식이 고급스럽다고 먹은 셈이네? 제 말을 듣더니 동서는 황당해서 이야기도 안 나온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를 해왔으니 지금 제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도 하고 싶지 않았긴 하겠죠.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엄마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지낼 때부터 블로그 운영을 해왔었고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올렸던 퓨전 요리들이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기는 결국 꽤 유명한 기업 셰프의 눈까지 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5성급 호텔 총괄 셰프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음식 레시피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물을 이용해 만든 요리였는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능하다면 레시피를 사서 호텔 프로모션으로 한번 내놓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요. 당시 아무것도 모르긴 했지만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지금의 제가 생각하기에도 꽤 큰 금액의 돈을 준다고 했었고 실제로 저는 레시피를 판매하면서 어린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동서, 내가 블로그나 앉아서 운영한다고 한심하게 이야기했었지? 근데 블로그로 이렇게 유명한 호텔에 내 요리도 나오게 되고 그렇더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유명한 호텔에서 고작 이런 사람 레시피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 이거 컴플레인 할 거야. 저는 동서를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모두 해줬고 심지어 최근에 다시 시작한 블로그에서 제가 개발을 해뒀던 김치를 이용한 한식 퓨전 요리에 관심을 가진 호텔 총괄 셰프가 다시 또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렸어요. 이미 오래전 제 레시피를 구매했고 큰 성공을 하면서 호텔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기억이 있었던지라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번에는 새롭게 음식을 추가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만큼 실제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소스 그리고 음식 맛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서 저와 남편을 5성급 호텔로 초대를 하게 된 것이었죠. 소스도 분석하고 맛있는 호텔 뷔페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사달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여전히 사이다를 연신 마신 것처럼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컴플레인을 거신다고 한들 의미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오래전 저희 호텔에 변화가 필요할 당시 한식 레시피를 전수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희 호텔 역시 이만큼 성장을 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진짜 어이가 없네. 호텔 수준도 알만하구나. 저희 호텔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또 함부로 호텔의 가치를 낮추시는 말씀은 삼가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돼. 나 여기 VIP인 거 몰라?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가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신다면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업무 방해로 이곳을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자신이 자주 오는 호텔에서 동서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제 편을 들며 소란을 피우면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동서는 강경한 태도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꾼 후 또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구닥다리 음식이나 받아 만드는 곳이란 걸 알면 절대 안 왔지. 이렇게 수준 딸리는 곳이었단 말이야? 총괄 셰프 나오라 그래. 죄송하지만 총괄 셰프님은 함부로 만나실 분은 아닙니다. 언성을 낮춰주시고 소란을 피우실 거라면 나가주세요. 호텔 측에서 퇴장을 요구받은 동서는 자신의 직함도 직업도 그리고 교양도 모두 다 잊은 듯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중 저는 그제서야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소란을 피우는 동서를 둔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참고 또 참아오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제대로 쏟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동서, 교수식이나 돼서 체면 없게 뭐 하는 거야. 무식하고 못 배워. 나 무시하더니 결국 동서도 똑같네. 뭐? 형님 말 다 했어요? 이 상황 책임질 수 있어요? 당신들 다 책임질 수 있냐고? 그때 우리 아빠 장례식에서 말 함부로 한 거 기억나? 인생 별거 없네. 동서는 밥 한 끼 먹으러 왔다가 인생 끝날 것 같네. 별거 아니니 유난 떨지 말고. 알았지? 저는 동서를 조롱하듯 비꼬는 말을 뱉어준 후 그대로 자리를 정리하고 호텔에서 나왔어요. 모르긴 몰라도 주말 저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날 소동을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많았는지 고객들은 호텔 측에 그날의 소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갑질을 하듯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 사람이 모 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류층 혐오로 인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됐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신상 정보는 잘 보완이 되었고 다만 교수의 대학교를 알아낸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 항의를 해오는 바람에 학교 측은 조용히 동서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한 후 학교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도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를 했고 결국 학교 측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대비하고 또 학교 측 이미지도 생각해 동서에게는 교수 강의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일은 동서의 직장에서 강의 정지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호텔에서 부린 난동으로 인해 호텔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날 조용하게 식사를 하러 오셨던 손님들의 항의로 인해서 그날 식사를 했던 고객들에게 일부 환불을 해주거나 서비스 음식을 드렸던 손해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동서를 상대로 모두 다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법적 분쟁까진 가지 않고 마무리를 한 것이 오히려 다행인 수준이라고 했고요. 무엇보다 그날 일을 계기로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왔던 동서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남편이 모두 다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왜 말을 하지 않았냐는 말을 하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혼자서 다 견뎠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 즉시 아주버님과 시모 그리고 동서를 찾아가 화를 냈고 저를 대신해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강하게 화를 내줬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결혼을 하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자신도 똑같이 시댁 식구들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지냈던 남편 역시 미안하다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줬어요. 동서는 사사건건 자신의 교수직을 두고 저를 무시해대더니 결국 정직 처분은 물론이고 호텔로부터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받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역대급 사이다 복수를 했고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지연이 왔니? 오늘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했는데 얼른 와라.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큰며느리 고생하는데 실력은 못해도 몸보신 시켜줘야지. 호텔 셰프에게 레시피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으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던 요리들을 여기저기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니 사람이 달라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제가 꽤 유명한 요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후부터 저를 대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면서 집으로 와서 일을 하거나 심부름을 하라는 연락 외에 시어머니 연락도 처음으로 받아본 것 같네요. 반면 교수 타이틀을 달고도 똑바로 행동을 하지 못한 탓에 동서는 결국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이 시댁에도 알려지게 되고 호텔에서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결국 집안의 수치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시댁 식구에서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치는 빨랐는지 동서는 그 이전에 당당하게 행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용하게 눈치를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동서 근황을 물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왜 오늘 안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말도 마. 걔 요즘 질 수습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수습이요? 설마 그때 그 일 때문에요? 그 일이면 다행이게. 학교에 그 갑질 교수라고 소문이 났나 보더라. 수강생이 자꾸만 떨어져서 폐강 위기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 세상에, 생각보다 여파가 크게 갔네. 본인이 뿌린 씨 지가 걷어야지 누가 거두겠어.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막말을 일삼더니 벌 받는 거지 뭐. 다행히 1년간 강의 정지를 당한 후 곧바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호텔에서 갑질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비호감 강사로 떠올랐고 강의 수강률이 확연하게 떨어지면서 교수로서 입지도 많이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재임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요. 이와 다르게 저는 호텔 갑질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요리 연구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제가 호텔 시그니처 메뉴가 된 음식을 개발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젠 전업주부가 아니라 엄연한 커리어 우먼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처음 제 인생의 시작은 시장에서 반찬과 음식을 파는 아이일 뿐이었지만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도 달라지면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역시 인생은 더 살아봐야 안다고 하더니 저에게도 이런 기회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를 모두 다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서처럼 사람을 급으로 나누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고 결국 끼니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다들 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저도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인 86년생이에요. 어릴 때 신데렐라가 12시 땡 하면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참 안타까웠는데 정작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제가 신데렐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그리운 남편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5살 무렵부터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라서 항상 선생님들을 붙들고 물어봤죠.
선생님,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저를 찾으러 안 왔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오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와요? 하나야, 엄마는 지금 하나를 찾고 계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말요? 그럼 내일은 오세요? 아니면 몇 밤 자면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엄마가 오시면 하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게.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지만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저를 보며 점점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간절해지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분명히 어딘가에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입양 상담을 오는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새 부모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단정하게 앉아서 얌전히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물어볼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 아줌마,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하나야, 우리는 하나 엄마를 모르는데 하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니? 저는 엄마가 있어서 괜찮아요. 혹시 우리 엄마 만나면 저 여기 있다고 꼭 알려주세요. 어린 마음에는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이 어디선가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제 엄마를 아는 분은 없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저에게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 있었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진짜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에 있게 된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억울했거든요. 그런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준호라는 남자아이였는데 또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른스러워서 어린 마음에도 처음에는 쉽게 말을 걸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애쓰거나 밤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훌쩍 울어댈 때도 준호는 항상 구석진 창가에서 혼자 앉아 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참다 못한 호기심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준호야, 너는 왜 엄마 아빠를 안 찾아?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난 집에 갈 수 없어. 왜 못 가는데? 말해줄 수 없어. 난 집에 가면 안 되는 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그런 말들이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에겐 다른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준호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준호는 항상 저를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밤새도록 기침을 하며 뒤척일 때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사소한 말다툼이나 장난감 때문에 싸움이 생길 때면 말없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 주기도 했죠. 특히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11살이 되던 해 입양 상담을 왔던 한 부부가 저를 보고 정말 진지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그분들은 몇 번이나 고아원을 방문하셔서 저와 시간을 보내셨고 선생님들과도 진지한 상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입양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새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엄마를 찾고 싶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진짜 기회가 생기니까 온갖 걱정과 불안이 몰려왔거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펑펑 울고 있는데 준호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왜 울어? 좋은 일인데. 너 항상 새 가족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무서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랑 살아보고 나서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해?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괜찮아. 정말 좋은 사람들 같던데 좋은 곳이면 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 있잖아. 나 없이도 너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그럼 나는 잘 지낼 거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여기로 와.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니까. 정말 나를 잊지 않을 거지? 새 가족 생겨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지?
그럼 우리 우정이 왜 변해? 네가 떠나도 너는 여전히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야. 결국 그 입양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준호가 그날 밤 해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들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영원히 새겨졌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고마웠고, 동시에 준호라는 아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준호의 과거나 아픈 기억에 대해 더 이상 캐묻거나 궁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준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고아원을 떠나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도 준호는 자신의 과거나 어린 시절에 대해 한 번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깊은 생각에 잠겨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죠. 희정이는 잘 지낼까? 나 없다고 울진 않겠지. 우리 희정이도 이젠 20살이 되었을 테니까 더 이상 애처럼 오빠 찾는 일 없겠지. 그때 저는 준호가 말하는 희정이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마도 준호에게 정말 소중했던 누군가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희정이가 누구야? 혹시 네 가족? 내 동생이야. 많이 어렸는데 지금쯤 잘 자랐을 거야. 보고 싶겠다.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내가 나타나면 희정이가 힘들어져.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조용히 곁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적어도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고아원 출신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서로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과 작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도 정말 그랬어요. 고아원을 떠난 후 자연스럽게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천천히 넓고 복잡한 사회에 적응해 나갔죠.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어려웠어요. 고아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과대로 움직이면 됐는데 사회에서는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거든요. 집 세며 생활비며 계산해가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막막하고 버거웠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그 길고도 조심스러운 과정에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간절하고 애타게 찾으려 했던 친엄마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점점 현실적인 받아들임과 체념으로 바뀌어 갔어요. 언젠가부터 문득문득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내 곁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함께해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걸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제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집중하는 게 더 건강한 일인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 아니고 부부인 거야? 실감이 안 나.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있어서 그런가? 형식적인 것만 바뀌었을 뿐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다. 그렇게 원하는 가족이 생긴 거잖아. 나도 좋아. 앞으로 고생 안 시킨다는 말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힘들어도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바가지 안 긁고 든든하게 곁에 있어줄게. 우리 정말 잘 살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그 어떤 거창한 의식이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혼인서약서를 읽은 건 아니지만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어 단풍나무가 물들어가듯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곁에서 지키며 서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당연했을지도 모르고요. 결혼 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옛 이야기도 여전히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굳이 아픈 상처를 꺼내려 들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죠.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항상 제 생각을 해주었는데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아빠로 제가 꿈꾸던 가정을 만들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이에게 좋은 아빠라고 말하니까 빨리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형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어요. 고아원 출신인 저희에겐 든든한 배경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논 끝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에 아이를 낳자고 결정했는데 결국 제가 35살이 되어서야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도 아이가 있어.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도 엄마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우리 아이는 우리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했는데 우리 나이만 먹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가 바르게 살면 아이도 다 잘 산대.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자. 알았지? 그래도 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못한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돈보다 부모님이 정말 필요했잖아. 우리 아이에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응? 제 바람과 다르게 남편은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이부터 안아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이가 처음 웃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빙긋 웃었는데 그때 남편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며 아이를 바라보던 표정은 정말 방금 전 일처럼 생생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제한적이었고 그래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의 남편은 투잡, 쓰리잡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했는데 갓난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며 묵묵히 견뎌내는 든든하기도 했지만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로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어요. 새벽 배달을 하던 중에 졸음을 참지 못해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고 마침 뒤에서 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김준호 씨 보호자세요? 응급실로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교통사고요? 많이 다쳤어요? 어디를 어떻게 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일단 오셔서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옆집 아주머니께 급히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는데 의사는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말을 담담하게 전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 이유식을 먹이면서 함께 웃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건 그동안 제가 남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몇몇 친구들 외에는 연락해서 부를 사람도 없었고 준호의 과거나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정작 그 사람의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중에 특별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은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로 펜던트에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옷 안쪽에 숨겨서 차고 다니던 거였는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이에게 아빠의 흔적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그 소중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우리 딸 목에 채워줬어요.
남편 없이 갓난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버겁더라고요. 다행히 아이가 비교적 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편이어서 육아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제적인 현실이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장례비로 거의 대부분이 나가버렸고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했죠. 일을 해야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던 중 마침 간병인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인데도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간병인 같은 직업은 학력보다 환자를 대하는 진심,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 자격증 취득해보시고 실습 나가보시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저는 결국 짧은 시간에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진했고 노력한 덕분에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거치면서 간병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환자분들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필요한 돌봄의 방식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저는 비교적 빨리 각 분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께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드렸고 반대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워하시는 분께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따뜻한 동반자 역할도 함께 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고용주들 사이에서 제 평판이 꽤 좋아지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1년 정도 간병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우리 아이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돌이 지나면서 아이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낯선 선생님들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무서운지 아침마다 계속 울면서 가기 싫다고 보챘거든요. 처음에는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 엄마,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하나가 유독 심하게 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래도 잘 안 달래져서. 집에서는 괜찮은데 어린이집만 가면 그러네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엄마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하나는 엄마만 찾는 경향이 강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면 다시 처음에 어린이집 올 때처럼 적응 시간을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이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간병했던 환자 가족 중 한 분이 저를 다른 곳에 추천해 주신 덕분에 큰 회사 회장님 댁에서 간병 일을 할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회장님이 최근 큰 수술을 받으셔서 회복 기간 동안 전문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는 상황이었어요. 급여도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세상이 참 좁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한 번도 진짜 부유한 분을 돌본 적이 없었는데 건너 소문이 나면서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신기하면서도 이번에는 더욱 성심성의껏 돌봐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단순히 이력서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부터 어디서 간병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더라고요. 기본적인 간병 소양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성품, 신뢰성까지 하나의 관문처럼 느껴질 정도로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이전 간병 경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를 돌볼 때였는데 밤에 자꾸 집에 가야 한다며 나가려고 하셨어요. 억지로 말리기보다는 함께 집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음을 달래드렸어요. 환자 가족과 갈등이 생긴 적은 없나요?
큰 갈등은 없었지만 간병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가족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환자분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성격이 까다로우신 편인데 괜찮겠어요? 까다로우시다는 건 그만큼 세심한 돌봄을 원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 고용주들의 추천서도 필요했고 신원 조회까지 받아야 했으니 그 절차가 얼마나 많고 긴장감이 넘쳤는지 글로 전하기엔 부족할 것 같은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합격 연락이 왔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출근 전날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울고 보챘더니 억지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놔도 하루 종일 계속 울어서 어린이집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첫 출근인데 중간에 나올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다른 방법을 알아봤지만 하루아침에 믿을 만한 곳에 아이를 맡기기는 정말 어려웠죠. 할 수 없이 회장님 댁에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루만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져서 하루만 데리고 와도 될까요? 아이를? 회장님이 예민하신 상태라서. 정말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아이도 순한 편이고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 오늘 하루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만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대신 정말 조용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댁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본의 아니게 아이를 등에 업고 출근하게 되었어요. 회장님 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어요.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의 거리가 우리 집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였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할 정도더라고요. 우리 집의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되어 보이는 규모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가정부분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안내해 주셨는데 걸어가면서도 계속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2층 침실에서 쉬고 계십니다. 수술 후라 아직 많이 피곤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시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웅장했어요. 마치 궁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계단 양쪽으로 커다란 그림들이 걸려있고 샹들리에까지 있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를 꽉 안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는데 마침 회장님께서 침실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처음 뵙는 회장님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를 잘하신 품위 있는 어르신이셨어요. 수술 후라서 그런지 조금 야위어 보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회장님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아이에게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아기가 나타나서 놀라신 건가 싶었는데 시선이 특별히 아이 목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이상하다 싶을 무렵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시더니 마치 뭔가 익숙한 것을 보신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러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실례지만 아이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가 어디서 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죽은 남편이 차던 건데요. 아이 아빠 유품이에요. 그 말을 들으신 회장님의 얼굴이 조금 더 심각해지셨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뭘 잘못 말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이라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요. 교통사고로. 그러자 회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준호입니다. 회장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다시 물어보셨어요. 몇 년생이신지. 86년생이에요. 그 대답을 들으신 회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으신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목걸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한테서 목걸이를 빼서 회장님께 드렸더니 펜던트를 이리저리 돌려보시면서 뒷면까지 꼼꼼히 확인하셨는데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알 수 없으니 혹시 회장님 건강상 문제가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닐지 걱정되면서 긴장되었어요. 남편분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는데요. 왜 그러시죠? 무슨 일 때문에? 어느 고아원입니까? 청주에 있는 희망의 집이에요. 갑자기 제 남편에 대해 물으시니 당황스러웠고 왜냐고 물어도 대꾸 없이 회장님은 자신이 궁금한 것을 알아야겠다는 투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더니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가슴을 누르시면서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8살 때, 그러니까 남편이 7살 때 처음 본 걸로 기억해요. 회장님이 갑자기 가정부를 불러서 응접실로 가자고 하셨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저는 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응접실에 앉자마자 회장님이 또 다른 걸 요청하셨어요. 혹시 남편분 사진이 있으시다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신 회장님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사진을 손에 들고 확대해서 보시면서 남편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회장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 목걸이는 오래전에 제가 아들에게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네? 아드님이요? 5살 생일 때 직접 보석상에서 주문 제작한 겁니다. 아들 이름이 스페인어로 이니셜을 새겨 넣어서. 남편에 관해 질문하고 유품을 유심히 보시는 모습에 어쩌면 남편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지만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들었을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되물었죠. 그럼 회장님 아드님이 제 남편이란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넘게 찾아 헤맸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7살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날도 평범한 하루로 아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찾아봤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아원에...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정말 아무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살아서 고아원에 있었다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시더라고요. 30년 넘게 품고 살아온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신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그동안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싶었거든요. 회장님이 아이를 보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인 거군요. 네, 준호를 닮았어요. 어릴 때 준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시면서 회장님이 제 아이를 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낯선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혈육을 보시는 것처럼 따뜻하고 애틋한 시선이었거든요. 아이 이름이 뭡니까? 하나예요. 이하나. 하나, 예쁜 이름이네요. 하나야, 할아버지야.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아이를 만지려고 하시는데 그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아이도 신기하게도 전혀 울지 않고 회장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시더니 회장님이 갑자기 제 아이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엉엉 우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그리워하시다가 이제야 손자라도 만나게 되신 회장님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슬픔을 공감하기엔 충분했죠.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못 찾아서 미안해. 아이를 안고 계시면서 계속 우시는 회장님을 보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30년 넘게 헤어져 있던 가족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회장님과 아이 그리고 저까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진정이 된 후에 회장님께서 그동안 남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전국의 고아원을 모두 찾아다녔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남편의 친할머니께서 손자가 사라진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때 문득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 털어놓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하면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났거든요. 새엄마가 아빠 앞에서는 정말 좋은 엄마 같았는데 아빠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는지 성인이 된 이후 말하는데도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특히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여동생을 어디론가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말도 했었다고 말하면서 새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항도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얼굴에 어린 시절의 무력감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회장님, 남편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새엄마가 자신을 일부러 먼 곳에 버렸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혼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단둘이 데이트 가자고 하더니 처음 가보는 먼 곳에 혼자 두고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찾아오면 여동생을 똑같이 할 거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그럴 리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새엄마가 자신의 친딸을 임신하면서 집에 다른 남자아이가 있는 게 싫다며 남편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런 잔혹한 말을 하다니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은 그때 7살 나이라 부모님을 찾고자 마음먹었다면 기억을 더듬어 찾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새엄마 말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집 찾는 걸 한 번도 시도한 적 없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데 가슴이 아려왔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협박을 당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확실한 겁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께 말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꿈이라고 하셨다면서 집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몇 번 그런 말을 해서 새엄마가 싫어서 그런 꿈을 꿨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였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회장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더욱 충격받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수술 후라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진실까지 알게 되시니 더욱 힘들어하시는 듯 하셨죠. 회장님께서 며칠간 깊이 고민하시다가 결국 새엄마를 직접 불러와서 대질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회장님과 새엄마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상태였다고 하셨거든요. 이복 시누이가 어릴 때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면서 새엄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때부터 회장님도 의심을 품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이의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쌓이는 의혹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별거를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급하게 불려온 새엄마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기억도 안 난다며 발뺌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전해드린 남편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새엄마가 실수로 말실수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회장님께서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새엄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면서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준호가 말을 안 들어서 혼을 좀 냈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까지 할 리가 있겠느냐고 했어요. 그럼 기억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혼냈다는 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그때 그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했나요? 결국 아이가 하나 더 생기는데 준호까지 키우기 힘들었다고 실토했어요. 심지어 고아원에 맡긴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까지 했으니 내가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겼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준호를 그렇게 만든 건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엄마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하셨어요. 결국 자신이 남편을 의도적으로 버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그 순간 30년 넘게 품어왔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다고, 동시에 분노와 자책감이 밀려왔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진실이 확인된 후 드디어 신우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이와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깜짝 놀랐어요. 오빠 대신 하나는 제가 평생 지켜줄게요. 언니 걱정 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나가 이렇게 좋은 고모를 만나다니. 아이를 끌어안으며 오빠 대신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는 신우이를 보니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30살이 된 신우이는 정말 남편과 닮은 구석이 많았는데 특히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정말 똑같아서 처음 봤는데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신우이도 어린 시절 오빠가 갑자기 사라진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동안 온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증언해줬어요. 특히 회장님이 아들을 찾기 위해 밤잠을 못 이루며 전국을 돌아다니셨던 이야기, 할머니께서 손자를 못 찾은 죄책감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셨던 이야기를 들으니 새엄마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나를 지키려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가씨 잘못이 아닌데요. 그때 너무 어렸잖아요. 새엄마가 오빠가 사라진 날도 슬퍼하는 척만 했어요. 아빠 앞에선 울었는데 아빠가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게 어린 기억에도 이상하게 보였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슬퍼할 이유가 없었겠죠. 회장님 앞에서는 그런 척 해야 했겠지만. 특히 친할머니께서 손자를 찾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셔서 결국 세상을 떠나신 것도, 회장님이 그 후로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리신 것도 모두 새엄마 때문이라며 분노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복 신우이의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오빠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분노했다고 하셨거든요. 30살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오빠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자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믿기 어려운 듯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33년 전 일이라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들인 수색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치면 새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께선 더 이상 그 사람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조용한 합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하셨어요. 서운하겠지만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거라 판단했어요. 법적 공방으로 시끄러우면 기자들이 알 테고 기사 나가면 회사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이미 세상 떠난 준호 이야기도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해해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저는 따를게요. 그 사람도 복수나 응징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해주고 모든 사회적 지위도 박탈하고.
결국 새엄마는 재벌가 부인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고 쫓겨나듯 집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수십 년간 허영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더 비극적인 건 친딸까지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된 셈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남편을 위한 추도식을 정식으로 치르고 싶다고 하셨고 고아원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설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남편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와 고모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아빠의 사랑까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회장님께서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셨어요. 목걸이가 확실한 증거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아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만약을 위한 대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와 회장님이 확실한 혈연 관계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제야 회장님이 완전히 안심하시면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아이는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네가 정말 우리 준호 딸이구나.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 불러요. 나도 말을 고쳐야 하는데 그새 습관이 들었는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말이 나오는구나. 네, 아버님. 저도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 서로 노력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사는 건 어떠니? 아버님 제안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만나고 일이 진행되는 걸 들으며 지내긴 했지만 완전히 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검사 후 모든 게 확실해지자 간병인 일은 그만두고 회장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큰 집에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점차 편해지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 제 하루가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더 자도 되는데. 아침 식사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푹 자도 괜찮아. 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도 꿈 같아서 자꾸 아침에 일찍 깨요. 우리 며느리 부지런해서 좋네. 그럼 나랑 같이 마당이나 좀 산책할까? 우리 손녀도 아침 바람도 좀 쐬고. 저는 정말로 신데렐라가 된 기분으로 어릴 때부터 그토록 꿈꿨던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매일이 감사하며 지내는 중이네요. 시누이는 조카를 무척 예뻐해 주었어요. 오빠를 닮았다며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놀아주고 아이도 고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회장님은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신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했어요. 손자에게 아들목까지 모든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는데 가끔 아이가 웃을 때 돌아가신 아들 생각에 울음을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아파오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회장님께서 펑펑 우시면서 하루 종일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시누이도 아이가 처음 고모라고 부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놀아주고 있어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네 아빠 못다한 사랑까지 모두 줄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훌륭한 아버지였을 텐데. 가장 놀라운 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님은 손자인 우리 아이가 커서 회사 일에 관심이 있다면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아직 어린 아이라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어요. 또한 아버님께서는 저에게도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분간은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나중에는 회사의 의료복지 부문에 일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해 주실 정도로 제가 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덧붙여 주셨죠.
이복 시누이는 처음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저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신 때문에 오빠가 희생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지만 조카를 통해서라도 오빠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버님도 이복 시누이가 잘못 없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거리를 두시더니 요즘 들어서야 점차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이복 시누이도 자신의 엄마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보면서 오빠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가 웃을 때마다 오빠가 이런 모습일까 생각하게 돼요. 가족들은 모두 오빠를 아는데 저만 모르니 소외되는 것 같아 속상해요. 하나가 웃을 때 그 사람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가씨가 웃을 때도 비슷해요. 피는 못 속인다고 다들 웃는 모습이 닮았거든요. 진짜요? 그렇게 서툴지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네요. 한편 새엄마는 현재 홀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딸도 등을 돌리고 남편도 없는 완전히 혼자인 상태로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가끔 근황을 전해주시는데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솔직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고 가족도 못 보고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끔 아버님께서 그래도 한때는 식구였으니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 주자고 하시지만 시누이와 이복 시누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편을 위한 정식 추도식을 치러주셨어요. 고아원 원장님과 남편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성대하게 치렀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항상 밝게 웃었던 아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는 이준호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제도도 만들어졌고요. 남편이 가장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네요. 고아원 아이들이 남편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요. 오빠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아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도 앞으로 재단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은 잃었지만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아이도 할아버지와 고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살아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곤 해요. 분명히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신 아이를 통해서라도 가족의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에 감사해요. 남편이 항상 말했던 대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기적을 남편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도 크면 아빠의 사랑에 대해 매일같이 말해줄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빠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